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 또 이재명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님이 발표하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약을 제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다 발표를 다 완료를 했다면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관련된 것을 발표한 것을 보면 부동산 정책 공급과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것은 윤석열 후보님이 발표한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공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택 세금 이런 거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제가 분석을 해서 저 나름대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 변호사가 뭐 하길래 감히 대통령 후보들이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분석을 하느냐라고 하실까봐 이번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의 경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7년부터 이제 변호사를 시작했고요.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를 6년간 했고, 이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하신 부동산 정책 회의에 국토부에서 할 때 많이 참석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특별시 도시계획위원, 그리고 경기도 고문변호사도 10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 관련된 걸 많이 참석을 했죠.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상공회의소 등등을 고문변호사를 했고, 그리고 유관단체로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을 17년째 하고 있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코다라고 합니다. 고문변호사. 그 다음에 한국주택학회 이사,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25년 동안 약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을 했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25년간에 250여 개 주립돈 조합의 자문또는 소송을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대충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물론 제 의견하고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각 당의 홈페이지에 있는 공약을 참조했습니다. 중간중간 언론 인터뷰할 때 후보자님들이 발표한 것도 있지만 각 당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공약을 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입수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그래가지고 1, 2, 3, 4, 5 다섯 가지를 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공시가격,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월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주택 공급,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주택 공급이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 관련된 건 아직 뚜렷이 없는 것 같고, 재건축 재개발도 언론에 가끔 인터뷰할 때 나왔지만 아직까지 발표한 건 없어서 이거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부동산 선진국다운 주거복지, 그 다음에 세제,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이 지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의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공약, 여기서 발표된 내용이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해가지고 AI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용적률 상향을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거는 모든 건축과 관련된 거,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 조절한다는 것이 아니고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걸 치료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적률 상향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민 부담을 감소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써놓은 글귀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가로로 그어 보시면 잘 보입니다. 재정비 사업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부동산 대책의 틀 안에 있다. 맞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살고 싶은 주택을 해야지. 나는 서울서 살고 싶은데 강원도에 주택을 지어도 상관 안 되는 거고, 나는 인제서 살고 싶은데 서울에 주택을 지어도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에서 226%로 건설됐는데 토지 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평균 나누면 이제 이 한 곳에서 5곳이니까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상기 신도시 2~3개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말고 두세 번째 또 있습니다. 계속해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인적선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69에서 226%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키지 않는 이상 재건축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업, 이거는 주택법에 따른 겁니다. 기존에 있던 골조를 다 남기고 그 다음에 틀어가지고 베란다 쪽 증축하고 복도를 증축하고 위로 한 1~2개층 정도 증축을 해서 각 평형별 면적을 늘리고 세대수가 조금 늘어나는 거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업은 기존 주택수 대비 순정가 세대수 비율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신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께서 토지 용도를 변경하고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공약은 좋은 판단이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실행이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업을 해산하고 다시 재건축으로 오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이거를 하실 때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용적률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청고 제한을 완화해야 돼요. 청고 제한을. 자, 청고가 쭉쭉쭉 올라가면 개방감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 청고가 높아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도시계획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건축 관련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삶의 흐름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의 시기가 오기 때문에 청고 제한을 묶어두고 이 지역은 30층밖에 안 돼. 이 지역은 25층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절대 도시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풀되 청고 제한도 완화해서 고층으로 건축해야만 건물 사이의 개방감을 높이고 삶의 질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 디자인도 지금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해 가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10몇 년 전에 이미 상해를 가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상해에 가서 건축물을 보면 디자인이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서도 건물 보는 재미가 있고 건물에 있으면 좋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짓는 건물이 전부 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을 강의를 할 적에도 돈을 좀 들어서라도 설계사를 제대로 요청을 해서 외관 디자인을 굉장히 좋게끔 해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 디자인도 지금 또는 기존의 단순한 디자인에서 새롭게 창의적인 디자인을 강요할 필요성이 있어요.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외관 디자인 조금 하면 인센티브 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건물 옥상에다가 불 켜놓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디자인을 하지 마라 라고까지도 강요를 해서 아파트가 멋지게 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입자도 덕을 보는 재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뭐냐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하겠다.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을 해주고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글로 쓰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세입자도 덕을 보는 재정비 사업을 하겠다. 지금까지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만 덕을 보고 세입자에겐 큰 혜택 없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어 있는 게 이주 전용 단지 만들어서 이사 수요를 조절하겠다.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2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순환 개발을 실시하겠다. 2주 전용 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을 포함한 중소규모 공공택지 개발 사업 지구가 꼽히고 있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 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 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 활용 방식으로 2주 전용 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 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 참 여러분 이제 제가 무조건 뭐 야당 후보라 그래 편들고 여당 후보라 편 안 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책만 보고 저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세입자한테 일반 분양분 청약 우선권을 준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세를 하면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집의 50%, 많으면 70%는 세입자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30%나 50% 돈만 가지고 주인이 주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대로 되면 뭐 임대료도 올리고 나가라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도 한번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저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틀려요. 자,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비율이 일반적으로 적으면 30%, 아니면 많은 경우 70%까지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00세대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세입자가 300세대일 수가 있고 많으면 700세대까지 세입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점점 노후화돼 가지고 나중에 철거집 때 가면 집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점점 집주인이, 그런데다 재건축 재개발 집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안 살고 자기는 딴 데 살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줘요. 월세를 받거나. 그래서 세입자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율이 10%, 20%가 아니고 30%에서 70%까지가 세입자 비율이에요. 이런 세입자 숫자에게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을 주려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후 일반 분양 주택 수가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랍니다. 세입자한테 주려면 용적률 지금처럼 300% 가지고 안 되고 한 1000%는 줘야 세입자한테까지 일반 분양분을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용적률 보통 조금 되면 250, 300, 지금 많이 준다고 해봤자 350 확 해가지고 400%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이제 개념으로 갑니다. 주상복합으로 올라가가지고 거의 옛날 중공업 지역처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같이 해서 300에서 350%를 주가지고서는 세입자한테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을 주기는 일반 분양 주택수,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먼저 하나씩 가지고 일반 주택수가 많이 모자라요. 그러면 사업구역 내 세입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공급되는 일반 분양분 당첨 가능성 제로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죠?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 신규 일반 분양분은 전부 거기 사는 세입자가 다 가진다. 오히려 거기에 사는 세입자도
다 못 받고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고 이 일반 분양분을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임대차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돼요. 거기서 임차인으로 살면 거기서 하는 일반 분양을 우리가 우선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어떻게 되죠? 거기에 사는 임대차 가격을 폭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뭐 우리가 뭐 주택 공약을 청약을 받으려고 하면 청약 받자 말자 억대를 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젊은 애들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연끌해가지고 집을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가격으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받는 거하고 시세하고 차익이 있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청약을 뭐 몇백 대 일, 어떤 몇천 대 일까지 올라가는데 사업구역 내에 임대차를 해가 세입자로 있으면 우선 분양 받는다. 이러면 당연히 뜁니다. 당연히 떠요. 그러면 이것은 곧 재건축 재개발 내 임대차 가격의 폭등이고 세입자한테 너무 안 좋은 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새집이 뭐 임대 가격이 오른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낡고 주거 환경이 철거하기 직전인 주택이 임대차 가격만 폭등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안 살 수도 있는 집만 놔놓고 사는 척하면서 이런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건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공약을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겠다. 임대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사업구역 내에 사는 세입자가 먼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구역 내 세입자 비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을 입주를 하는 우선권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반 임대주택에 일반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뭐 특별 대상자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상실해버립니다. 예, 상실해버려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동등하게 뺑뺑 돌려 하겠다 그러면 입주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약이다 하기에는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업구역 내의 세입자를 어떻게 좀 보호를 해줄까 라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한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분양권을 주면 일반 사람들이 청약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임대주택 입지 기회를 주게 되면 임대주택 입주할 대상자가 상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겠던데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 이 단지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감으로써 주변 전세 가격도 오르고 또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철거 직전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낮고 월세도 낮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근처에는 못 가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울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 세입자한테 안 좋다. 그러니까 좀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을 공사할 적엔 들어갔다가 공사 끝나면 또 나왔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신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얘기고 실현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지금 대상으로 삼는 게 저기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죠. 외곽 쪽에 있는 데를 하지만 요즘 뭐 교통도 발전되어지니까 외곽도 좋습니다. 이주전용 단지는 좋은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미 있는 정책이에요. 뭐냐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주세대가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사갈 것 같으면 순환해서 정비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개포 1단지, 2단지, 3단지가 한꺼번에 하면 개포 1단지는 올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내주고 개포 2단지는 좀 6개월 뒤에 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1년 뒤에 내주고 이런 식으로 시기 조절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주 시기를 분리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LH에서 주택공사였죠. 그때 당시는 성남시에다가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판교로 되어 있는 그 옆에 보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한동안 언론도 나섰죠. 성남에 가면 분당에 유령 아파트 단지가 있다. 왜냐하면 다 지어놓고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주 전용 단지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세대였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의 한 3,000세대 가까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을 어느 군데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신축 아파트 입주시까지 최소한 3, 4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이주 전용 단지에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3, 4년을 거주를 하면 그 다음에 이주하는 재건축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자들은 이주 전용 단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주 전용 단지를 뭐 10만 호, 20만 호 짓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지을 바에 그냥 그렇게 지어가 공급을 해버리면 이 주택 공급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일부 조금 이주 전용 단지를 짓겠다는 개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조그만 것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효력이 없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다른 방법을 해야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공약을 이렇게 냈으니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1기 신도시 10만 호 공급만 제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그걸로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안주하시면 부동산 정책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공약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을 하시면 밑에 그 부동산 정책 관련된 폴더로 재생 목록을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올릴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리고 co.kr에 들어와도 밑에 보면 부동산 세상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계속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